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새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호사인 아들은 알았습니다. 이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새어머니의 가방 속에는 정체불명의 약통이 들어 있었고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아버지의 유언장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새어머니의 과거였어요. 지금까지 3번 결혼했고 3명의 남편 모두 결혼 1년 안에 의문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획 범죄일까요? 외로운 노인을 노리는 악마 같은 여자와 아버지를 지키려는 아들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과연 새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답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안에서 77세의 윤재근은 또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부터 집안은 적막함으로 가득했어요. 예전 은행 지점장답게 꼿꼿한 성격에 윤재근은 오전에는 동네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만 되면 허전함이 몰려와 TV를 켜놓은 채로 소파에서 잠들곤 했어요. 밤늦게 깨어나면 아내가 입던 옷들이 걸려있는 방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한편 윤재근의 아들 윤상우는 48세의 이름난 변호사였어요. 바쁜 업무에 지쳐 평소에도 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어머니 장례 후로는 더욱 거리가 멀어졌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윤상우가 바쁘면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며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으면 어색하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버지의 표정이 부쩍 밝아졌어요. 윤상우는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들과 더 가까워지셨나 보다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상우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집에 저녁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계셨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상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윤상우는 차잔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좋은 분을 알게 되었단다. 윤상우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재근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경숙이라는 분인데 62세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시거든. 우리 교회에서 만났는데 참 좋은 분이야. 윤상우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재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윤상우의 아내는 얼굴이 굳어지며 남편을 흘끗 바라보았어요. 너무 오래 혼자 계셨잖아요. 누구라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신 거죠. 윤상우는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재혼이라니. 윤상우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선택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 하지만 윤상우의 마음 한켠에는 막연한 불길함이 살얼음처럼 깔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순수하신 분이라 사람을 쉽게 믿으시는 경향이 있으셨거든요. 그날 밤 윤상우는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혼식 다음 날 윤상우는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새어머니 한경숙이 단정한 머리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마중 나왔어요. 상우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한경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예, 어머니. 윤상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직 새어머니라는 호칭이 입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제 피곤하셨을 텐데 일찍 오셨네. 아버지는 확실히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한경숙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상우는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 하나를 보았어요. 무심코 봉투를 뒤집은 윤상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유언장 변경 계약서. 이게 뭡니까? 윤상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한경숙은 놀란 기색 없이 웃으며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이 어제 사인하신 거예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한경숙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어요. 윤상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죠? 결혼식이 어제였는데 벌써 유언장을 바꾸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한경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윤상우를 직시했어요. 이제는 제목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말끝에 섬뜩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윤재근은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상우야, 경숙이가 그러는데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더라.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한경숙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았죠. 윤상우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려 했지만 한경숙이 재빨리 가져갔어요. 아직 정식 계약은 아니고 초안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검토하신 후에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변호사세요? 윤상우가 물었지만 한경숙은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믿을 만한 분이에요. 윤상우는 불안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인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변경한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저와 먼저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재근은 머뭇거리며 한경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경숙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데요? 윤상우가 한경숙에게 직접 물었지만 한경숙은 미소만 지을 뿐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그냥 이런 일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윤상우는 한경숙의 말투에서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유언장을 바꾸려 한다는 것이 너무 성급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이런 일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경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아버님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윤상우는 한경숙의 첫 번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윤상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상우는 아버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순댓국집, 은은한 조명이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어요. 단골집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며 평소대로 순댓국 2그릇을 내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좀 이상합니다. 윤상우는 숟가락을 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 원장을 그렇게 빨리 바꾸시면 안 돼요. 윤재근은 국물을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상우야, 나도 잘 모르겠다. 경숙이 그러더라. 변호사도 불러놨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변호사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윤상우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변호사라는 걸 아시잖아요. 왜 저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으세요? 윤재근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의심 말아라. 나도 이 나이에 의지할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윤상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버지, 결혼과 유 원장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랑하신다면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며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윤재근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상우야,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냐? 경숙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분이고, 하지만 아버지,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특히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윤상우의 말에 윤재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는 경숙이를 만나본 지 얼마나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윤상우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였어요. 윤재근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우야, 아버지 마음도 좀 이해해라.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윤상우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시면 안 돼요. 윤재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젊으니까 모르겠지만 내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숙이와 함께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의 말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상우는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경계심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한경숙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상우는 아버지 집에 복사기를 몰래 뒤져 계약서를 복사해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며칠 뒤 윤상우는 아버지 명의
부동산 문서를 검토하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사망 시 전 재산의 80%를 배우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경숙이 이미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상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동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건 그냥 결혼이 아니라 계획적인 거야. 동료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 결혼이 많다던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네. 윤상우는 급히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는데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상우의 심각한 표정을 본 윤재근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어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아 윤상우는 복사해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서 내용 제대로 보셨어요? 뭐가 문제냐? 재산의 80%를 경숙이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20%만 남는 거예요. 윤상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숙이 씨가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윤재근은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경숙이가 이런 건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말하자 윤재근은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웠다. 경숙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예요. 그 순간 한경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이었는데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경숙은 태연하게 물었어요. 윤상우는 계약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출 서류는 또 뭐고요? 한경숙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아, 그거요? 아버님이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준비한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윤상우의 추궁에 한경숙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 그만하죠. 어차피 당신도 아버님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윤상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효자라면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왜 아버님을 혼자 두셨어요? 한경숙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3년 동안 외로워하시는 아버님을 방치해 두고는 이제 와서 재산 걱정이세요? 윤상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경숙의 말에 일부 진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윤재근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경수가 정말 내가 모르는 서류가 있었던 거냐? 한경숙은 윤재근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저에게도 미래가 필요해요. 만약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한경숙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윤재근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우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하지만 윤재근은 이미 한경숙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상우야, 너도 이해해라. 경숙이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권리가 있잖아. 그날 윤상우는 패배감을 느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상우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의문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두툼한 봉투였는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경숙의 과거 결혼 기록과 함께 각각의 남편들이 사망하기 직전 유언장을 변경했다는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모 씨는 결혼 1년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 직전 전 재산을 한경숙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두 번째 남편 박모 씨는 결혼 8개월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는데 역시 사망 한 달 전에 유언장을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6개월 만에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사망 2주 전에 모든 재산을 한경숙 명의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서류를 내려놓은 윤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상우는 급히 동료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진짜야? 이건 연쇄살인 아니야? 동료도 경악하며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모든 사망이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되어 있었고 부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윤상우는 당장 아버지께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무법인에서 급한 재판이 있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후였어요.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윤상우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윤재근은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윤상우에게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신고자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한경숙이 눈물을 훔치며 윤상우 옆에 다가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신고해서 다행이에요. 한경숙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극인지 윤상우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었어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길, 윤상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한경숙이 정말로 아버지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니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윤상우는 한경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있었나요? 한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긴 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 순간 윤상우는 한경숙의 가방에서 작은 약통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혈압약도 아니고 심장약도 아닌 생소한 이름의 약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은 뭐예요? 한경숙은 재빨리 가방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제 혈압약이에요. 하지만 윤상우는 약병에 적힌 글씨를 흘끗 보았는데 혈압약이 아니었어요. 더 의심스러운 것은 한경숙이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을 너무 차분하게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할 텐데 한경숙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또렷하게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병원에서 봐요, 변호사님. 한경숙이 윤상우를 보며 말했어요. 그 말투에서 윤상우는 묘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마치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윤상우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한경숙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겠다며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윤상우는 오늘 받은 서류를 다시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아버지가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응급실 복도에서 긴 시간을 보낸 끝에 아버지는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윤재근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약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상우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윤상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큰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윤재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우야, 내가 바보였나 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경숙이가 저녁에 차를 끓여줬는데 그걸 마시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 윤상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차요? 무슨 차를 드셨는데요? 한약차라고 하더라. 몸에 좋다면서 매일 끓여주겠다고 했는데 윤상우는 한경숙이 가져온 약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수상한 약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젠 경숙 씨를 믿으시면 안 돼요. 윤상우는 조심스럽게 오늘 받은 서류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숙이의 과거 남편들이 모두 의문사 했다는 내용을 들은 윤재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모두 결혼 후 1년 안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에 유언장을 바꾸셨어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자책했어요. 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판단력을 잃었구나. 그 순간 윤상우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긴 사진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며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상우야,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이 드러난단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 수 있어. 윤상우는 숨을 고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런데 경숙이는 어디 갔냐? 한경숙은 집에 필요한 물건 가지러 간다고 하고 사라졌어요. 아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윤재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경숙이에게 통장이랑 도장을 맡겨뒀는데 윤상우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결혼하면서 집안 살림을 맡기라고 해서 은행 통장이랑 인감 도장을 줬어. 윤상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큰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소액으로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아버지, 당장 통장 정지하고 도장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윤상우는 병원 직원에게 부탁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한경숙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길 집에서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했다더군요.
윤상우는 한경숙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아버지, 내일 퇴원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 해요. 그래야 한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윤재근은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버지가 무사하시니까요. 윤상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겠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밤 윤상우는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우며 경비를 섰습니다. 혹시 한경숙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들었고 윤상우도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한경숙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던 한경숙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고향에 다녀왔어요. 한경숙은 윤재근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저 정말 사랑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윤재근은 한경숙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윤상우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거든요. 경숙 씨, 이제 그만하세요. 윤상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부른 건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윤상우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당신의 과거 결혼 기록과 남편들의 사망 경위가 다 나와 있어요. 한경숙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경숙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윤상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결혼과 유언장 변경은 무효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당신이 아버지께 먹인 한약차 성분도 이미 검사 의뢰했어요. 윤상우의 말에 한경숙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할 거예요. 한경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법정에서 한경숙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과거 3명의 남편들이 모두 한경숙과 결혼 후 1년 안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든요. 특히 3번째 남편의 경우 부검 결과 혈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어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어요. 윤재근은 고개를 떨군 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에서 한경숙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모든 남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들의 죽음도 저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물증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경숙의 집에서 발견된 독성 식물들,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윤재근에게 준 한약차에서 검출된 독성 성분까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경숙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였어요. 윤재근의 재산 규모와 건강 상태, 그리고 상속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사업 계획서처럼 치밀하게 작성된 메모를 본 재판부는 경악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윤상우가 직접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외로운 노인들을 체계적으로 노린 연쇄 범죄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윤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경숙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재판장은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과거 남편들의 사건도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윤재근은 조용히 윤상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상우야.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지만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윤상우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윤재근은 오래도록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상우는 업무를 조정해서 주말마다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함께 장을 보고 저녁밥을 차려 먹으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윤재근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상우야, 아버지가 정말 바보 같았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가족보다 남을 더 믿었으니. 아니에요, 아버지. 사람이 외로우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윤상우는 아버지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더 떠주었어요. 그날 밤 윤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위험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까지 함께 품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진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진한 유대감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윤재근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윤상우도 법무법인에서 독거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어요. 꽃을 놓고 차례를 지낸 후 윤재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우가 정말 의젓하게 컸어요.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윤상우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재근이 말했어요. 상우야, 이제 아버지는 정말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윤상우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지키고 보듬어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윤상우는 알았습니다. 사람을 지킨다는 건 외로움까지 품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외로움을 이용한 악질 사기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안부 인사드려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